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파혼 경험이 있는 여성입니다. 예정대로였다면 작년 봄에 결혼을 했었을 텐데 결혼 문턱에서 예비 남편의 시커먼 속내를 알아차리고 유턴을 하게 된 하늘이 도운 여자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하기만 한 기억인데 그 인간은 무려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를 자기랑 같이 호구짓을 해줄 멍청한 여자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헤어지고 난 후에도 쿨하지 못하게 저에게 오명과 상처만 주려 했는데요. 적어도 저는 아무리 더러운 이유로 남녀가 헤어졌어도 서로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니 마지막 명예만큼은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도 아니었는지 자기가 직접 자기 인성의 밑바닥까지 보여줬는데 그리하여 저도 어차피 엎어진 결혼이고 끝난 인연에게 의리랍시고 지켜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저도 똑같이 맞불을 놓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데는 그 인간과 제가 한 직장을 다녔기 때문이었죠. 지금이야 그놈이 퇴사해서 어떻게 살든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때는 저랑 그 인간이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내 커플이었어요. 그리고 여느 사내 연애가 그렇겠지만 둘이 결혼 문턱까지 갔다 헤어지니 헤어져도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 그 덕에 지금까지도 저는 회사에 혼자 남아 소문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유명세를 뽐내고 있는데 이참에 어설프게 유명할 바에는 제대로 유명해지고 싶어서 제 파혼 경험담을 널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부끄러워서 한 너스레이자 농담이고요. 제가 진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에 대해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인간이 무슨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속물이고 옹졸했던 건지 여러분들의 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 사람과 저는 하필이면 같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났어요. 나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는데 그때는 그 4살도 차이가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상사였던 그 사람이 일반적인 부분에선 완벽주의자였는데 저는 매일 혼나는 입장이었죠. 보고서가 왜 이래? 보고서를 이렇게밖에 못 쓰나? 지은 씨는 이게 한눈에 들어와요? 나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나한테 가지고 올 수 있죠? 나는 이거 가지고 위에 보고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다고 한 건데 다시 할게요. 이렇듯 저에겐 회사를 가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사가 그 사람이었는데요.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많이 혼은 났지만 저도 그 와중에 많이 배우긴 했는데 늘 무서웠죠. 오죽하면 아침에 회사에 가기 싫어서 연차를 쓴 적도 있어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과 연애를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사람의 인연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늘 무섭고 완벽하게만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오래 보니 그 사람도 사람이라 빈틈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실수를 엄청 창피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호감이 호감으로 돌아서는 순간은 생각보다 빨랐죠. 게다가 한 해 두 해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일을 하면서 합도 잘 맞아갔는데 그때부터는 혼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 피드백을 주며 시너지가 났는데 그러다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 사람이 승진을 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대기업 못지않게 규모가 있던 회사였는데 부서 이동을 한다고 하니 어쩐지 영영 헤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평상시 있던 곳에 그 사람이 없으니 기분이 이상했는데 보통은 그러다 말 일이지만 희한하게 그런 감정이 오래 갔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저희 부서에 일이 있어 잠깐 오게 되었고 그게 어찌나 반갑든지 저도 모르게 방긋 웃었고 그 모습에 그 사람도 웃으며 지은 씨 잘 지내요? 맨날 보다가 못 보니까 나는 엄청 허전하던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얼굴도 좀 상기된 듯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후로 회사 어디서든 그 사람과 마주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주변을 기웃거리기도 했는데 그러다 회사 전체 회식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한 장소에 있게 되었어요. 물론 자리는 많이 떨어진 곳이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살짝 눈이 마주치는데 원래 저 사람이 저렇게나 잘 웃던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죠. 하지만 저도 자존심 있는 여자고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선뜻 고백할 용기는 없었어요. 행여 거절당하면 같은 회사에서 너무 민망할 것 같고 그냥 병아리 냉가슴 앓듯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그 사람이 먼저 퇴근하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연락을 줬어요. 그동안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연락 자체만으로도 저는 하늘을 날 것만 같았는데 그런 감정은 대학 시절 연애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작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기로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사람 역시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부서 이동으로 헤어지니 자기도 그걸 알게 되었고 회식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저를 보는데 자기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아 고백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떨리고 행복한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제가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8개월 정도는 비밀 연애를 하다 보기 좋게 들켜 3년 넘게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29, 그 사람이 33이 되었을 때 이쯤 되면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 흐르듯 생각하게 되었고 또 주변에서 결혼을 많이 하니 저희도 자연스럽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내년 봄엔 우리도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달리 프로포즈를 받진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4년 연애했으면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또 회사 사람들도 언제 식 올릴 거야? 국수는 먹게 해주는 거지? 연애 너무 오래 하면 위험하다. 라며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부추겼는데 아무튼 그때는 저희가 결혼으로 넘어가는 게 순리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결혼을 약속하고 제가 먼저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 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우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산층의 여느 평범한 아파트더군요.
예비 시부모님 인상도 나쁘지 않았는데 질문이 많긴 했어요. 곧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궁금한 것이 많아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회사 면접을 보듯 제 사적인 호구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달리 반대할 거리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도 맛있게 하고 돌아왔는데요. 자기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은 뒤라 그런지 그 사람은 내일 당장이라도 결혼을 할 사람처럼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하루빨리 저희 집에 인사를 가고 싶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봤던 터라 그런 모습도 설레고 좋았어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음날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해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가겠다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기다리던 소식이었다며 제 말을 기쁘게 반기셨는데 같은 회사 다니는 상사라고 하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주 저희 집에 인사를 가기 위해 약속을 잡았는데 당시 예비 신랑인 그 남자는 자기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지만 저는 집이 인천이라 출퇴근 때문에 따로 나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저희 부모님 집이지만 오랜만에 본가에 가는 거였는데 저희 부모님은 예비 사이를 보기도 전부터 이미 결혼을 허락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딱히 결혼한다고 저희 집에 손 벌릴 생각도 없었는데 그도 그럴 게 저는 당시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보증금 2억이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에 순수 적금으로 6천만 원도 있었고 이 정도면 결혼을 준비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했지만 예비 신랑인 그 사람도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고 저보다 경력이나 연봉이나 모두 높았으니 돈을 꽤 모았을 거라 짐작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로는 평상시 그 사람이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돈 아끼려 지질이 공상을 떨지도 않았지만 그 나이 남자들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한다는 명품도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차도 경차를 끌고 다녔는데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면 모를까 할인이나 유지비용이 좋으니 결혼 후에도 굳이 큰 차나 외제차로 바꿀 생각도 없다고 미리부터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허풍, 허세 그런 것도 하나 없었으니 세상에 이런 청정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제 기준에서는 이보다 이상적인 남편감은 없었는데 저희 집에 인사를 가니 저희 엄마도 그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더군요. 사실 저희 아빠가 허풍이 좀 심하신 편이거든요. 당신은 그게 당신 자존심을 세워준다고 믿는 것 같은데 저나 저희 엄마는 질색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데려온 사윗감은 그런 점이 전혀 없었으니 다른 건 묻고 따질 것도 없다며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저에게 결혼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결혼을 준비하려는 그 첫발부터 뭔가 이상하기 시작했는데 제 추측이었긴 했지만 그 사람도 저 못지않게 돈을 모았을 거라는 생각부터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정말이지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죠. 그 사람이 알려준 자기 이름의 재산은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그 사람의 핸드폰 속 은행 앱에서 확인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실망하면 표정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몇 번이고 그 숫자를 세어봤는데 이런 말 그렇지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묻지 않을 수 없었죠. 자기 설마
무슨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했어? 아니,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으로 보여? 나를 뭘로 보고? 아니, 그럼 통장 잔고가 왜 이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잖아. 자기가 평상시에 과소비하는 것도 없고 유흥비로 쓰는 것도 없는데 이것밖에 모은 돈이 없다고? 그런데 나랑 결혼하자는 소리는 왜 했어? 뭐? 지은아, 그게 무슨 뜻이야? 아, 내가 생각보다 모은 돈이 없어서 실망한 거야? 그게 솔직히 좀 그렇지. 결혼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경력이랑 연봉에 비해 이 액수는 납득이 되지 않잖아. 저는 짧은 생각으로 저 남자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 금액으로 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을까? 그 사람의 말에는 귀가 기울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제가 속물로 보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정말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재벌집에 시집을 가서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결혼해야 하니 집안 기둥을 뽑자는 것도 아닌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회사도 다닐 만큼 다닌 사람이 돈을 이것밖에 못 모았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니 분명 명백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윽고 그 사람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듯 다소 실망한 얼굴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졌는데요. 지은아,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 서울에 있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데 그래서 집부터 해놓느냐고 돈을 얼마 못 모았어. 어? 그럼 자기 앞으로 집이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여직 말을 안 했어? 어디 있는 집인데? 아파트? 빌라? 그럼 그 집은 공실은 아닐 거니까 세를 준 거야? 그럼 그 돈은? 지은아, 진정해. 뭐가 그렇게 급해? 궁금한 거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조급해하지 마. 그 집이라는 게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그 집이야. 전에 우리 집 와서 봤잖아. 그러니 당연히 세를 받을 것도 없지. 보증금도 따로 없고. 그래도 집이 있다는 게 어디야. 그리고 지금까지 말을 안 했던 건 글쎄 딱히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어. 뭐 자기 앞에서 나는 집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 그렇구나. 저는 그 사람의 말에 순간 내가 너무 속물같이 행동했나? 괜시리 뜨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집이 한두 푼이 아닌 건 사실이었으니 그때부터는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죠. 다만 저는 당연히 제가 인사 갔던 집이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오류였는데 그 집이 실상은 그 사람 집이었다니 우선 그것부터가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런 평소에 집을 사려면 당연히 대출을 받았을 테니 그럼 그 대출금 내느라 돈을 얼마 못 모았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집이 있다는 건 너무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웠는데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으니 그럼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바로 또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미 그 사람 앞에서 속물인 양 동리하기에 정색하며 예민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차마 부모님 거처 이야기까지는 그 순간에 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저희가 결혼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맞았고 언제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제 생각도 전하면서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리고 싶었는데요. 한편으로 앞으로 남은 상견례도 그렇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어느 날,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집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었고, 그날이 제 결혼이 엎어진 날이 되었어요. 왜, 생긴 건 멀쩡한데 또라이 있잖아요. 4년이나 만난 남자가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그제 알았다는 것도 나름 충격이었는데, 누가 들어도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제가 이해 못한다며 답답해하는 그놈을 보는데 정말 제 정신이 이상해질 것만 같았어요. 자기야, 말이 나온 김에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결혼하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야? 자기 집이라고 했지만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아, 내가 말을 안 했구나. 당연히 내가 마련한 집이니까 거기서 살아야지. 그럼 자기 부모님은 어디 다른 데라도 가실 곳이 있는 거야? 글쎄. 나는 솔직히 집이 넓으니까 같이 살아도 되는데 그건 자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럼 하는 수 없이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겠지? 지금 우리 부모님이 달리 고정 수입이 없으시거든. 뭐? 저는 거기서 살짝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고정 수입이 없으면 생활비도 들어야 한다는 건가? 제 머릿속은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는데, 참고로 그 사람에겐 결혼한 누나가 있긴 했지만 누나가 시집간 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집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생활비는 묻지 않아도 아들인 이 사람이 내고 살았을 것이 예상되었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결혼 후에도 일정 부분은 계속 생활비를 들어야 한다는 소리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혼하면 시부모님이고 저랑 그 사람이 둘 다 벌고 있으니 그런 상황이면 드리던 생활비 정도는 드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했는데, 이 남자가 다음에 했던 말이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였어요. 글쎄, 부모님이 머물 집을 제가 전세도 아니고 사드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시부모님 집을 사드려야 한다고? 당연하지. 같이 사는 거 싫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잖아. 그리고 자기가 내 집에 들어와 사는 건데 자기 돈으로 우리 부모님 지낼 집을 사드려야지. 아니, 뭐가 이렇게 일방적이야? 나는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 것도 몰랐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까지 부담하고 있던 것도 몰랐는데. 에이,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하고 살아? 그리고 내가 할 얘기가 남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가 아직 우리 아버지 명의거든. 내가 그 집을 사는 조건으로 다달이 250만 원씩 드리고 있어. 그 돈도 매달 드려야 한다고. 여러분은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머리 나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때는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말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 얘기를 전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팩트는 이러했죠. 그놈이 해놨다는 집은 사실 부모님 명의의 명백한 부모님 집이었고 자기가 그 집을 산다는 조건으로 매달 250만 원씩 드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거기에 생활비 플러스 모두 다해 350만 원씩 집에다 돈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과소비를 안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었는데 그나마 마이너스가 아닌 돈 1,000만 원은 모았으니 어떤 의미로서는 대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쭉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지내기를 5년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며 그 집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래놓고 저더러
자기 부모님이랑 살지 않을 거면 집을 사줘야 한다고 말을 하니 저놈의 뇌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놈이 덧붙인다고 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정말 히트였거든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은 개소리도 참 낭만적이게 하는 이상한 또라이였어요.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내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산 집이야. 그 집은 내가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지키고 싶은 집이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자기도 그 집을 자식한테 사라고 매달 250만 원씩 달라고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그게 무슨 물려주는 거야? 대대손손 부모가 자식한테 되파는 거지. 그럼 애당초 그 집을 포기하고 들였던 돈을 돌려달라고 해. 그럼 그 돈으로 신혼집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그럼 부모님이 다른 곳에 이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지은아, 여태 내가 한 소리를 뭘로 들었어? 머리가 생각보다 더 나쁘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좋아. 그리고 지은이 너만 괜찮다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좋고. 근데 자기가 싫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한다는 거지. 자꾸 도돌이표 되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집인 줄 몰랐잖아. 나는 둘 다 싫어. 왜 내가 나 살 집도 아닌 시부모님 살 집을 사드려야 하는 건데 자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집을 포기해. 그럼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집 구해서 매달 대출금 갚으면서 사는 게 맞지. 부모님한테 드리는 250만 원이면 대출금 내고도 남겠다. 아니, 그럼 하루아침에 우리 집에 돈을 주지 말자는 거야? 지은아, 정신 차려.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래?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돈으로 살라고? 100만 원씩 생활비도 드린다며? 아니, 애당초 자식한테 그렇게나 많이 받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게 나는 이상한데? 그게 무슨 자식 생각하는 부모님이야. 딱 봐도 자식 등에 빨대 꽂고 살겠다는 신보시잖아. 야, 최지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아주 못됐구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다 말이 되는 줄 알아? 뭐라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지금 자기가 하는 소리가 더 이상해. 그럼 나더러 집도 사드리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 집 사겠다고 생활비까지 합쳐서 매달 350만 원씩 드리고 살라는 거야? 은행에 내는 대출금이면 연말 정산이라도 받지. 도대체 그게 무슨 세법인데. 그리고 내가 집을 사드린다고 치자. 그럼 그 집은 내 명의로 하면 되는 거니? 아니지. 그건 사드린 집인데 당연히 우리 부모님 앞으로 해드려야지. 너 그 정도로 효심이 없는 인간이었니? 효심 같은 소리 하네. 효심이 있으면 내가 내 부모한테 집을 사주지 자기 부모한테 집을 사주겠니? 이건 뭐 결혼을 빙자한 날강도였네. 됐어. 나는 이런 이상하고 괴상한 결혼 죽어도 못해. 아니, 애당초 자기 명의 집도 아니면서 무슨 마음으로 자기 집이라고 한 거야? 저는 그 남자의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아무리 마음을 넓게 쓰려고 해도 이런 결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그동안 나눴던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자고 제가 먼저 말했는데요. 그때부터는 당당하기만 하던 그놈이 쩔쩔매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지가 세게 나오면 제가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결혼 자체를 안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니 그제야 조곤조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몇 번을 들어도 똑같은 개소리였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갈 곳이 없잖아. 그러니 내 생각에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지. 아니, 왜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자기한테 매달 받는 그 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그게 뭐 얼마나 든다고. 사실 그 집이 매매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서 7억 원 줘야 해.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이니 그냥 6억에 주신다고 매달 250만 원씩 드리고 있는 건데 앞으로 15년만 더 드리면 이자도 없이 그냥 우리 집 되는 거라니까. 아니면 15년 정도는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방법도 있지.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럼 그때 가서 집값이 더 오르면 그거는 가만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갈 곳이 없는 부모님이 15년 뒤엔 갈 곳이 생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자우간.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머리에 안 나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 저는 그렇게 쐐기를 박듯 그놈한테 파혼 선언을 하고 일어났어요. 뭐 파혼과 동시에 연인 사이도 그날부로 쫑이 난 건데 기분이 뭐랄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250만 원이지 정말 큰 돈인데 그 돈을 뭐 따로 모아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면 그 돈을 전부 다 받는 그 부모라는 사람들도 제 기준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어쩌면 그 남자처럼 그 부모도 제가 그 집을 살 생각에 시댁에 들어와 자기들을 모실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이었죠. 사실 처음 인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라는 분이 은근 자기는 아들 장가 보내면 허전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에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름이었는데 그땐 제가 결혼이 아닌 지옥 문턱에서 기적처럼 유턴을 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랑 그렇게 헤어진 그 남자는 처음엔 이렇게 끝내는 법이 어딨냐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에게 매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나중엔 자기랑 자기 부모를 모욕했다며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중성을 보였는데 아, 정말 사이코도 저런 사이코가 없구나.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또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은 출퇴근이 힘들어도 인천 집에서 지냈는데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놈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저까지 끌어들여 제 돈 뺏고 고생시키려고 했던 건 너희들 아니냐며 저도 겁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이런 소리를 또 했어요. 너는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아.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싫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집을 사들이면 되고 어차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은 다시 우리 재산이 될 건데 뭐가 문제야? 명의만 돌아올 뿐 결국엔 다시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우리 거? 아니 내 돈으로 산 집이 어쩌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말꼬리 잡지 말고 그러다 그 집도 값이 올라봐. 결국엔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왜 없어? 나는 너라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그 자체부터가 손해야. 어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 정말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애당초 부모님한테 살던 집을 사겠다니. 나는 살다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그게 결국엔 무슨 소리인 줄 알아? 어차피 당신들 죽으면 상속될 집. 내가 살 동안 돈이라도 내놓으라는 소리야, 멍청아.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 인간이 지금까지도 뭐가 잘못인지 몰랐지만 진심으로 깨닫길 바랬어요.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세뇌가 되었는지 그 인간은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오히려 자기 부모를 모욕했으니 참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대신 또 전화해서 헛소리하면 그때는 나도 안 참고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정말 이별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부서는 달라도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헤어졌어도 찝찝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만둬야 한다면 내가 아닌 그 사람이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니 그저 시간이 약이라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제 최측근들에게 제 파혼 사실을 알렸어요. 어차피 알려야 하는 거 차일피일 미뤄봤자 제 마음만 불편해서 미리 말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죠. 매도 빨리 맞는 게 속은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인연이 거기까지였다. 결혼 준비하는 동안 가치관과 이견이 많아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최대한 담백하게 말을 아꼈는데요. 아무리 거지 같은 이유로 헤어졌어도 한때는 제가 사랑한 사람이었고 길다면 긴 시간을 연인으로 지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역시도 제 생각일 뿐 그 남자는 예의고 나발이고 없는 쓰레기였는데 오히려 제가 돈만 밝히고 시부모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는 인성 쓰레기라며 저를 비방하고 다녔더라고요. 뭐라나? 하도 인성에 문제가 있어 자기가 저를 찬 거라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는데 소문이라는 게 원래 부풀려지기 마련인데 제 귀에 들어왔을 때는 저는 거의 속물에 예의도 도리도 모르는 인간 말종이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모욕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지가 벌벌벌 떨리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투력 200%에 닿았을 때 그 남자가 있는 부서로 쳐들어갔고 제가 올 거라는 걸 알았는지 그 인간이 도망을 갔는데 그 뒤 몇 번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그러다 이번엔 제가 파혼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서까지 찾아와 매달리는 스토커가 되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있다가는 정신이 어떻게 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얘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똑같은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왜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일부러 고민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흘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는 누구처럼 없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어찌되었든 그 남자가 흘리고 다니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으니 일단 그것만 까발려도 속이 시원할 것 같았죠. 그래서 최대한 있던 사실만 이야기하며 남자 쪽에서 복수할 마음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렸는데요.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는지 소문은 순식간에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회사 사람들은 제각각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재미있었죠. 그 남자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거리고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사람들이 돌려 여러 질문들을 해왔는데 저는 어차피 거짓말을 한 것이 없고 또 사실이 그러하니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주는 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으니 결국엔 그 꼬리가 잡힌 모양이었어요. 하기사 저한테도 이상한 논리를 마치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하던 사람이었으니 자기가 얼마나 허술한 인간인지 몰랐겠죠. 거기에 끝내기 홈런으로 저는 그 인간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는데요. 상황이 여기까지 가니 그 인간이 저를 찾아와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파혼한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다며 저에게 원하면 합의금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돈이나 밝히는 속물이었다면 진짜 돈을 받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더러운 돈은 받고 싶지도 않았고
이로써 저는 실추되었던 제 명예를 되찾아오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회사 사람들 누구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그 인간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점점 그 인간은 왕따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는 걸핏하면 휴가를 쓰고 또 병가를 내면서 회사를 안 나왔는데, 이유야 뻔했죠. 이직하려고 면접을 보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는지 그 인간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요. 하기사 매달 350만 원씩 자기 부모한테 갖다 바쳐야 하니 쪽팔려도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쪽팔림을 감수하며 계속 회사를 다니긴 멘탈이 힘들었는지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어디 좋은 회사에 취직이라도 했나 싶어 슬쩍 물어물어 보니 어디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갔다나 봐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정말 바쁘고 돈은 돈대로 짜거든요. 저 같으면 그냥 귀 닫고 입 닫고 다니던 회사에 찌그러져서 다닐 텐데, 다행히 그 인간은 저 같은 인간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그 인간이 자기 부모님한테 빨대 꽂힌 줄도 모르고 열심히 등신처럼 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울러 그 인간이 장가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질투가 아니라 걱정이에요.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서 생고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인간의 허우대 멀쩡함만 보고 혹했다가 크게 대인 것처럼 다른 미혼 여성들도 배우자를 고를 때는 꼭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니다 싶으면 이혼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왕이면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저는 또 언제 어떻게 진짜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모르지만 이렇게 된 거 크게 액땜했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러면 또 언젠가는 진짜 제 짝꿍을 만나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짜 제 짝꿍을 만난다면 그 사람한테 이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아주 크고 질긴 더러운 것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인간들과 다르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진짜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부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려고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부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파혼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디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좋은 인연 만나는 게 참 어렵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한 지 4년이 되어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7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희 딸이 3살이 되었을 때 이혼했으니까 결혼 생활은 다 합쳐도 5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저는 나름 남편의 조건보다는 사람 됨됨이와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그렇게 돈 앞에서 사람이 쫌스러운 인간인지 미처 몰랐죠.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는 그저 아이와 우리 세 식구 웃는 날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이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혼은 정말이지 딴 세상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이 깨지는 건 순간이었고 한번 균열이 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 거기엔 구시대적인 시어머니의 아들 손자 집착이 80% 이상을 차지했어요. 게다가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쿨하고 인자한 어머니 코스프레를 하고 계셔서 그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시어머니는 슬슬 손자 타령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셨죠. 이제 니들 결혼도 했으니 지금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 낳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요즘은 뭐 아들 딸이고 평등하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해. 아직은 아들이 최고야. 아들 없으면 재산은 누가 지내주니? 그리고 애 태어나면 엄마 성 따라가? 아니잖아. 아빠 성 따라가는데 아직은 남자가 우리 사회의 중심이지. 어머니도 참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남자보다 잘 나가는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자 대통령도 나오는 시대인걸요. 얘 좀 봐. 그래서 너는 그게 보기 좋니? 나는 나도 여자지만 그것처럼 불상사나운 게 없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덜 배우고 순종적이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배워서 쓸데없이 나대는 게 문제야. 음량이 조화를 이뤄야지. 남자는 바깥 세상을, 여자는 집안 단속을. 그게 이치에 맞는 거다. 그러니 너도 이제 시집을 와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네 남편 내조 잘하고 집안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써라. 나 참, 저는 시어머니한테 저 말을 들을 때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넘어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했던 건 제가 남편보다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아 연봉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점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남편 내조에 힘쓰고 아들 낳아 집안일에 성심을 하라니 납득이 되지 않는 태도였고 결혼 전에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결혼 후에는 여자가 능력이 있어도 남편 길을 꺾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이 낳기 전까지는 일해도 되지만 아이를 낳으면, 특히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솔직히 임신하는 것부터가 겁이 났어요. 자기 일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경력 단절 때문이었죠. 여기서 부끄럽지만 조금만 제 자랑을 하자면 위에 잠깐 언급했듯 저는 학벌이 남들에 비해 뒤지지 않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을 나왔고 직업도 백화점에서 파는 화장품 브랜드 중 한 곳의 연구원이었는데 남편보다 당연히 연봉이 높았어요. 저에 비해 전 남편은 중견그룹의 일반 사무직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 둘이 만난 것도 용한 일이었지만 성격이 좋다는 이유로 아는 언니에게 소개를 받아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제 주변에는 조건 좋은 남자들은 많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이었고 또 이기적인 부분도 많아 도무지 참고 만날 수가 없었는데 전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사적이었고 매너 좋게 저를 배려해 주는데 뭔가 어른스럽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항상 늦게까지 일을 하는 저를 위해 도시락도 사다 주고 피곤하지 않냐며 괜찮다고 해도 회사 앞까지 저를 태우러 와서 저를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전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어른을 대할 때 그 예의 바른까지 확인한 저는 이 남자라면 결혼까지 생각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그때 제 친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야, 너 정도 조건에 뭐가 아쉬워서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를 만나? 라며 제 결혼을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조건보다 사람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 남편은 제가 만난 남자 중 가장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실망을 했더랬죠. 아무튼 그런 연유로 하게 된 결혼이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싱글벙글하며 좋아하셨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야. 자기는 아들 둘만 낳았으니까 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딸도 좋고 아들도 좋아. 우리가 하나만 낳기로 하긴 했지만 이왕이면 아들, 딸 2명 낳을 수 있으면 더 좋지. 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가 그냥 하시는 소리인가 하며 찝찝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그리고 아이는 일부러 피임을 하진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생길 때까지 별다른 노력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다 저희가 결혼하고 다음 해에 남편보다 3살 아래인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이렇다 할 튀는 것 없이 인상도 스펙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툭 까놓고 실치도 좋지도 않았어요. 형님 동서 사이가 좋으면 좋겠지만 저는 굳이 꼭 사이가 좋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상식이 통하고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며 기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저랑 생각이 달랐나 봐요. 동서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찰싹 달라붙어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나는 그러기 싫다고 할 수 없어 그러자고 하고, 저도 나름 한 식구이고 같은 며느리이니 챙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시어머니가 끼니 얘기가 180도 달라졌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동안 아이 소식이 없자 자기는 애가 너무 탄다며 이번에도 아들 손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때부터 누가 먼저 아들 장손을 안겨줄 것인가 며느리 경쟁을 시키려 하시더군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결혼할 때는 아무래도 장남이랑 차남 지원해준 돈이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남은 우리 재산은 장손한테 모두 줄 테니 니들 중에 먼저 아들 낳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벌써 네 시아버지랑 얘기 다 됐고 첫째 며느리가 임신에 노력을 하지 않으니 1살이라도 더 어린 둘째 며느리가 노력을 좀 해라. 첫째 너 재산 뺏기기 싫으면 이제라도 부지런히 노력해. 아무래도 장남이 장손을 낳아야 족보도 안 꼬이고 서열 정리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잠잠했던 아들 손자 욕심을 보이셨는데, 저는 그 소리에 어이가 없어서 별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어쩐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님이 대놓고 재산 어쩌고 하니 그 말에 혹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당시 저희 시댁에는 이렇다 할 큰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그것도 대출이 남은 그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는데, 동서는 그걸 몰라서인지 먼저 아들을 낳은 사람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도 동서는 계속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덕분에 저희 남편과 도련님도 시어머니가 한 소리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남편은 은근 그게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어요. 이제 우리도 슬슬 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재석이가 먼저 아들을 낳으면 좀 그렇잖아. 괜히 선수 뺏기는 기분도 들고. 장남은 난데. 어머? 지금 뭐라고 했어? 선수를 뺏겨?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뭐 애 안 가지려고 일부러 뭐 한 게 있어?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는 거고 안 생기면 유감인 거지. 나는 애당초 어머님이 자꾸 저렇게 아들 손자 타령하시는 거 불편해. 차라리 동서가 빨리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어. 에이, 그럼 안 되지. 결혼도 우리가 먼저 했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애를 안 갖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더 많이 노력해서 애부터 만들자. 징그러워. 내가 무슨 애 만들어주는 사람이니? 어머님이 재산 얻자고 했지만 자기도 알잖아. 그 재산이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아파트인데 애 낳는다고 그걸 바로 주신다고? 어차피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재산이야. 탐을 낼 걸 탐을 내. 자기는 그 아파트 받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야 그건 아니지만. 그니까 어머님이 말은 뭔가 그럴싸하게 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괜한 걸로 휘둘리지 마.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당장 애가 생기면 애는 누가 키울 건데? 우리 이 집 살 때 받은 대출금 지금 맞벌이니까 그거 갚고도 여유가 있는 건데 그 생각도 해야지. 나는 3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래도 뭐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남편은 제 말에 입을 삐죽거렸어요. 결혼 전에는 사람이 어른스럽고 젠틀해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조금씩 애가 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지를 남기기라도 했던 건지 그날부터 남편은 제가 귀찮다고 하는데도 끈질기게 저에게 치근덕거렸는데요. 남편의 노력이 통한 건지 그 뒤 2달이 지나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에서 기다리던 손주가 생겼다고 엄청 기뻐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하던 동서가 부러운 듯한 얼굴이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철없는 남편은 어깨가 으쓱했는데 저만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전적으로 도맡아 키울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 친정은 거리상 꽤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하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시댁이 저희 집이랑 꽤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버스를 타면 내정거장 되고 차로 이동하면 5분 안에 갔는데 시어머니만 오케이 해주신다면 회사도 계속 다닐 수 있고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한테 얘기를 좀 잘해보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걱정도 팔자다. 당연히 우리 엄마가 본다고 하지. 아들 손주만 내내 기다리고 있었는데 뭘 그런 걸 걱정해? 자기는 아들만 낳아. 그럼 걱정할 것도 하나 없어. 우리는 아들 덕에 유산도 받고 일석이조지. 진짜 못 말려.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고 그래. 그러다가 딸이면 뭐 망했다는 거야? 나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아니, 오히려 요즘은 딸이 있어야 효도라도 받는 세상인 거 몰라? 좌우간 지긋지긋하니까 아들 얘기 좀 그만하고 어머니한테 잘 좀 말씀드려봐. 우리 당장 대출금 때문에 혼자 벌어서 생활하면 힘들어. 그건 자기도 알지? 아, 진짜 걱정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임신하더니 아주 예민해졌네. 알겠으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 하세요. 우리 애기 건강하게 낳아야지. 남편은 마치 태어날 아이가 무조건 아들이라고 확신이라도 하듯 좋아서 난리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당연히 자기가 아들 손주는 봐줘야 하지 않겠냐며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도
아이 성별을 모르고 있었기에 마음이 좀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내심 속으로 태어날 아기가 딸이라고 당신 손녀인데 말을 바꾸진 않으시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안 순간 시어머니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셨는데요. 당신은 아들 손자만 봐준다고 했지 딸 손주를 볼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첫째로 딸을 낳으면 둘째로 태어날 아들 기가 죽는다는 등 당신 혼자 이상한 망언을 하셨는데 저랑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는 하나만 낳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딸이라는 걸 알았어도 우리는 딸 자식 하나로 끝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제가 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딸 가졌다는 이유로 힘들어 죽겠는데 제 편의는 전혀 봐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집안 행사에 빼려고 하면 어디 딸 가진 임산부가 힘들다고 그래? 그런 건 아들이나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게 아들을 임신하지 누가 딸을 가지래?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자식 성별을 골라가는 엄마도 있나요? 그런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뭐 원래도 정은 없었지만 문제는 그런 탓에 당장 아이가 태어나면 봐줄 사람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친정엄마한테 당분간은 부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탁할 수 없는 현실에 저랑 남편은 힘들겠지만 누가 회사를 쉬고 아이를 볼지 결정해야 했어요. 솔직히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좋은데 회사를 그만둔다면 저보다는 남편이 그만두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에게 핏대까지 세우며 강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비록 지금은 자기보다 연봉이 적지만 아이는 자기가 낳는 거잖아. 이렇든 저렇든 애는 엄마 손이 필요하고 출산 휴가도 쓸 건데 그럼 그냥 이참에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애를 키우는 게 낫지. 나도 그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나랑 자기랑 매달 가져오는 돈이 100만 원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포기하자고? 우리 대출금 생각은 안 해? 애 태어났으니 지금보다 생활비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몇 년이잖아. 고작 계약 2, 3년 아니야? 자기가 애 보다가 다시 재취업하면 되잖아.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경력 있는데 어디든 못 가겠어? 근데 나는 아니잖아. 나는 지금 경력이 끊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솔직히 누가 와이프 회사 보내고 남자가 전업을 하냐? 지금이야 자기가 더 잘 나가지만 멀리 봤을 때는 내가 더 벌겠지. 회사들 봐. 대표이사 같은 간부들은 전부 남자잖아. 여자는 출세를 해도 한계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 몰라? 내가 남자고 가장인데 내가 회사 그만두고 애 키우고 살림한다고 해봐라. 난리 나지. 당장 이혼하라고 할걸? 그러게 우리 애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는 하늘까지 들먹이며 아쉬워하는 남편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갖고 싶다고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더니 이젠 그게 아들이 아닌 딸이라고 태도를 저딴 식으로 바꾸니 같은 이불 덮고 자는 남편이라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제 자신이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남들은 육아휴직을 쓰면 되지 왜 회사를 그만두냐고 했는데 그것도 1년 정도지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내 습하게 어디든 못 가겠냐.
우리 딸을 위해 3년만 고생하자 하는 심정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딸아이를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기 낳은 날 딱 하루만 저희 딸을 보러 오셨어요. 혹시 모르지 않니? 태어났는데 아들일 수도 있고. 저딴 헛된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딸 손녀인 걸 확인하고 실망하고 댁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어떤 선물이나 축하금도 없었어요. 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많이 속상하신 눈치였죠. 그리고 저희 딸이 돌이 되어갈 때까지 딱히 아기가 보고 싶다며 오시거나 연락을 주신 적도 없었는데 그러다 첫 돌이 되었어요. 당연히 벌이가 줄어 힘들어도 아이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인 만큼 잘해주고 싶었는데요. 여기서도 시어머님이 이런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뭐? 돌잔치? 무슨 딸이 돌잔치를 하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돌잔치는 당연히 해줘야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데요. 나 때는 안 그랬다. 딸은 그냥 미역국이나 먹고 조용히 넘어가고 아들들이나 이만큼 컸다고 잔치하고 그랬어. 뭘 딸까지 돈 들게 그런 잔치를 해주려고 하냐? 너 돈 나만 하니? 지금도 내 아들만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 죽겠는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막말로 제가 더 잘 벌었는데 어머니 아들 전업주부 못 시켜서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 자식 돌잔치 해줄 돈은 있어요. 어머,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아무튼 저는 저희 딸 돌잔치 할 거고요. 어머님은 참석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상관없죠 뭐.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그냥 니들이 헛돈을 쓰는 것 같아서 했던 말인데. 저는 더는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서운한 티를 팍팍 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왔는데 이왕 어른이니 말을 좋게 하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냐며 핀잔을 주더군요. 내가 괜히 그래? 그리고 그 말 듣고 서운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지? 자기는 내 아빠인데 저런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자기도 우리 애가 아들이 아니라서 잔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그렇대? 나는 그냥 우리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이잖아. 이젠 자기도 알 건 다 아는데 굳이 사람 성질을 건드리나 싶어서 그래. 나도 당연히 우리 딸 돌잔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남편은 제가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드니 자기도 큰 싸움 만들고 싶지 않다는 듯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비용은 들더라도 예쁘고 좋은 파티룸을 빌려 호화롭게 돌잔치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연신 아이 안고 사진 찍고 행복해 하신 반면 시어머니는 입이 대빨 나오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 자기도 눈치가 보여 저희 딸을 예뻐하는 척은 하셨는데 그날 하필 동서가 임신했다며 남의 잔칫날에 자기 임신 테스트기와 아기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왔더군요. 그 탓에 저희 시어머니는 생일인 저희 딸은 안중에 없다는 등 너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자기 레퍼토리를 또 시작하셨는데 저랑 다르게 동서는 그걸 싫어하지 않고 자기도 무조건 아들을 낳고 싶다고 알랑방귀를 뀌었어요. 태몽도 딱 아들 태몽이라나요? 그렇게 서로 저희 딸 돌잔치에서 다른 장소에 온 사람처럼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 동서가 힘들어한다며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시아버님과 함께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그러니 돌잔치에 와서 돈봉투 하나 없이 오셔서 식사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너무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가진 그 애도 보기 좋게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심술궂은 마음을 가졌는데 몇 달 뒤 동서 아이는 아들이라는 말을 남편에게 듣게 되었어요. 시댁이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당시 조그만 사무실 격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몸조리 해야 하니 당장 일부터 그만두라고 하셨대요. 동서가 좀 말랐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원래도 찬밥이었는데 저희는 쉰밥 취급도 못 받았고 그러다 동서가 무사히 출산을 했죠. 시어머니는 조리원 비용도 전부 다 대주시고 동서 친정엄마가 있는데도 자기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며 3일 내내 병실에 있었는데 그렇게 아들 손주만 챙기셨어요. 꿈에서나 바란 당신 장손이다 이거였죠. 그런데 그 어린 조카가 남편 눈에는 자기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는지 그때부터 둘째 타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장남이니 둘째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장손이라고 무슨 왕자마마 쟁탈전도 아니고 눈에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거절했죠. 이미 벌써 피임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아이를 키워놓고 다시 일을 할 생각이라 솔직히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감을 잃지 않으려 예전에 일했던 것들도 살펴보는 등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느덧 제가 기약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학하려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되어서 그 다음에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종일반을 시킬 수 없으니 몇 달은 저도 이력서를 넣고 아이 케어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저랑 상의할 것이 있다며 남편을 두고 저만 오라고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썩 예감이 좋진 않았는데 오라고 하시니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가 시댁에 저희 딸과 함께 도착하니 동서도 시조카를 데리고 와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서 와라. 피차 바쁘니 본론부터 말아마. 네가 우리 장손을 좀 맡아줘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복직을 해야겠다고 하도 그래서 사람을 구해볼까 하니 너만한 애가 없더라고. 어차피 지금 너는 회사도 안 다니고 애 키우고 있잖아. 애 하나 보나 둘 보나 뭐 크게 차이도 없는데 나까지 애 볼 필요 있니? 내가 보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삭신이 쑤시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네가 좀 희생해라. 큰엄마잖아. 뭐라고요? 어머니, 저도 지금 재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딸 이번에 어린이집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더러 동서애까지 보라고요? 말도 안 돼요. 형님, 저희가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애 태어나니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니고 또 우리 집안 장손인데 저희가 잘 키워야죠. 그냥 봐달라는 건 아니고 수고비 드릴 테니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동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나라고 뭐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우리 딸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기다렸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발목을 잡겠다고? 수고비를 무슨 내 연봉만큼 줄 거야? 나 회사 그만두기 전에 어디 다닌 줄은 알지? 형님, 얘는 어디 아들도 못 낳은 게 큰 소리를 쳐. 네가 전에 회사를 어디 다녔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 어디서 잘난 척은?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전에는 아들만 낳으면 직접 애를 보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저한테 미루세요? 저는 아들 못 낳아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말하는 거 참 멋같이 하네. 그래도 네가 얘보다 애를 더 오래 키워봤고 나보다는 젊으니 네가 하는 김에 좀 하라는 거지. 너희는 둘째 안 낳을 거야? 미리 아들 키우는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될 일을 가지고. 뭐라고요? 그놈의 아들. 저는 저희 딸 말고는 자식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필요도 없죠. 자기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기 짠하시면 몸이 아무리 힘드셔도 어머님이 봐주셔야죠. 어머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장손인데. 너도 참 못됐다. 지금 보니까 네가 아들 못 낳아서 얘한테 질투를 하는 거구나. 그러게 억울하면 너도 아들을 낳았어야지.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차피 놀았는데 뭘 다시 시치기를 하겠다고 설쳐. 그래놓고 또 네가 내 아들보다 잘났다고 내 아들 기껏 꺼놓으려고? 이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이 배우면 못 쓴다는 거야. 잘 들어라. 우리 집에서는 장손은 대학 가도 손녀는 고등학교까지만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 자식이에요. 저는 제 자식이 하고 싶다고 하면 대학원은 물론이고 유학까지 보낼 거라고요. 어머님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이런 말씀 하시려고 부르신 거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런 싸가지 없는 것? 형님, 부탁 좀 드려요. 저도 도저히 비빌 곳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 물려받으면 조금 떼어 드릴 테니까 그냥 좀 저희 애도 같이 봐주세요. 하늘이 어린이집 가면 저희 희석이만 보시면 되니 훨씬 수월하시잖아요. 동서, 진짜 어이없다. 나를 지금 뭘로 보고 내가 그깟 재산 몇 프로 받자고 동서 애를 봐줄 것 같아? 그리고 동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데 그거 동서가 안 줘도 내가 유산분할 청구 소송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는 돈이라는 소리야. 그러니 그 얼마 되도 않는 돈 가지고 몇 프로 떼어준다 생색 그만 내고 내가 그 돈 포기해 줄 테니 동서애는 동서가 봐.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보소. 너 지금 말 다 했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너 지금 나 면전에 대고 무시했냐? 네, 어머니도 저 앞에 두고 막말하시는데 저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어머님이 하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셔서 저도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야, 너 내가 말로만 하니까 내가 만만하냐?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그래도 내가 며느리 대접을 해주고 있건만 뭐가 어쩌고 저째?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내가 이 꼴 보려고 니들 결혼할 때 내 피 같은 5천만 원을 해준 줄 알아? 너 계속 그렇게 떠들어댈 거면 그때 우리가 해준 5천만 원 도로 내놔라. 그 돈 내놓을 거 아니면 일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 장손이나 잘 키워. 싫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이런데 저한테 그 귀한 장손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줄 알고요? 저 이만 가볼게요. 저는 뒤통수가 따가웠지만 서둘러 그 집구석을 나왔어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나 보라고. 시댁과 연을 끊을 다짐을 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다짜고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낮에 우리 집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온 거야? 왜? 이미 다 듣고 온 것 같은데 뭘 굳이 물어봐? 네가 미쳤구나. 위아래가 있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들어봤는데 틀린 말도 없던데. 틀린 말이 없다고? 그럼 어머님이 하신 말이 전부 맞는 말이라는 거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네.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집에 틀어박혀 사니까 생각이 좁아진 거야? 재수 씨가 돈도 준다고 했다며.
그깟 애 좀 봐줄 수도 있지. 남도 아닌 조카인데. 내 조카야? 당신 조카야? 그렇게 조카 봐주고 그 돈 받고 싶으면 자기가 사표 써. 나는 일할 테니까. 또 그 소리. 나는 애당초 자기가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엄마가 당장 결혼할 때 보태준 5천만 원 내놓으래. 그 돈으로 장손 봐줄 이모님 구해준다고. 자기 5천만 원 있어? 누가 들으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해주신 줄 알겠네. 그리고 따지고 들면 우리 친정에서도 똑같이 5천만 원 해줬어. 그것뿐이야. 혼수랑 예물. 아, 당신 차고 다니는 그 시계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알지? 무려 400만 원인데?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지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자기가 희석이 봐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니까. 저는 제가 희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방방 뛰는 남편 모습에 더 볼 것도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저런 남자를 믿고 저희 딸과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셨으니 이참에 돈이랑 그 아들이랑 같이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 짜증나고 복잡하던 속이 시원해지고 평온해졌어요. 이 인간이랑 갈라서면 더 이상 안 보고 안 들을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지체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돈 돌려드리고 우리는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언급했듯 우리 친정에서도 해준 것이 상당하니 그것도 똑같이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 시계부터 풀라고 했죠. 참고로 남편이 그 시계를 엄청 좋아해요. 자기는 명품이라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장모님한테 그 선물을 받고 하루도 차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도 자존심은 있어 그런지 제가 시계를 달라고 하니 멈칫하다 그 시계를 제 앞에서 던졌는데 그러고는 꼬라지가 났다는 듯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이혼해야 하는데 집을 나가버리면 저더러 어쩌라는 거냐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있든 없든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한 사무장님에게서 시어머님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딸 손녀니까 미련도 없을 것 같아 친권, 양육권 전부 제가 가져오는 걸로 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남편에게서 황당한 소리를 또 듣게 되었는데요. 친권은 줄 건데 왜 자기가 양육비를 줘야 하냐고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니네 변호사한테 따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친권을 포기한다고 애 아빠가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친권을 포기하면 저희 딸과도 남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전담해서 키울 거라 아빠의 존재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도 부모인데 저렇게 손쉽게 저희 딸과 연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소송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희 요구 조건이 전부 수용된 채로 끝이 났는데 재산분할은 똑같이 반반씩 하고 혼수로 해온 물건들은 전부 제가 가져가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뭐 말이 합의지 남편이 더럽고 치사하다며 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는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니 저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했죠. 그러면서 남편 측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했는데
소장 내용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남편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와서는 말로 오해를 풀자고 하더군요. 오해요? 저희 사이에 풀 오해가 어딨나요? 저는 어머니 말처럼 아들도 못 낳았는걸요. 너 왜 그러냐? 그냥 그건 내가 속이 상해서 했던 말이야. 이왕이면 맏며느리인 네가 아들을 낳아주길 진심으로 바랬으니까. 아니, 그놈의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아들 없는 집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따라서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젠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고요. 그러지 말고 소송은 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니들 이혼 때문에 집 분위기가 말도 못하는데 나까지 소송이라니. 그러지 말고 나한테도 기회를 다시 줘라. 니들 막말로 나 아니면 이혼할 생각도 없었던 거잖아. 누가 그러는데 니들 아직 숙려기간이라 정식 이혼 상태도 아니라고 하더라. 니들 다시 시작해. 저는 이제 와서 헛꿈을 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단호한 태도로 싫다고 거절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비싼 변호사비까지 써가며 이혼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마음을 어쩌라는 거냐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얘기했고 저는 최대한 서둘러 재산 분할에 열을 올렸어요. 다만 아쉬운 건 다 골라놓은 어린이집을 중간에 나와야 해서 다시금 티오가 날 때까지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는데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저희 딸을 금이야 오기야 챙겨주시니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한 저는 지금까지도 친정에서 머물며 살고 있어요. 재취업도 성공해 차를 끌고 다니며 지금은 전처럼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창 때처럼 연봉이 높지 않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시 쌓아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받던 연봉보다는 지금의 제 연봉이 높아요. 그 사실을 이제 남편이나 남편 쪽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은 당신이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내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이나 보내야 해? 한 50만 원으로 줄여주면 안 되나? 라는 헛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확실하게 이야기해줬죠. 또 소장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최소한의 부모 노릇이자 아빠 노릇이 월 100만 원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어디 해봐. 나도 이젠 참지 않고 끝까지 갈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서 아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서랑 맨날 싸운다고 하네요. 아이 보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도련님은 어차피 나중에 줄 재산 지금 주면 안 되냐고 벌써부터 자기 아들 놓고 돈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시어머님 당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묻히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저에게 전달하는 전남편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안 일에 제가 휘둘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회사가 좀 멀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딸 케어도 거의 전담해서 해주시고 그 덕에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제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젠가는 아니 평생 동안 저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딸 자식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자식 때문에 호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제 딸을 보란듯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요. 시어머니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아들 손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물론 거기에 저희 딸의 행복도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저는 제 능력이 닿는 한 저희 딸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니 자식 일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딸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보낼 생각을 하지 말라니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 절로 콧방귀가 나오는데 공부의 성별 따위가 뭐가 중요하죠? 정작 당신 아들은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쪼록 그 낡아 빠진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걸 톡톡히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부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꽤 있는데요. 공백 기간이 있었기에 힘든 점도 많지만 누군가의 엄마로 살다가 다시 제 이름 세 글자로 사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만 같아 매일이 보람있고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제각각의 이유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했잖아요. 그리고 잠깐이긴 했지만 저 역시도 그런 것을 강요받았던 때가 있었으니 저희 딸만큼은 절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제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그 변화 속에도 구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보다 저희 딸은 더 넓은 세상에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저부터 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 딸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막상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훈한 사연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남은 인생 딸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재미있게 살게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만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